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복판에 우뚝 선 화성 엔터테인먼트 빌딩은 3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대형 광고판이 걸려 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이곳에는 수십 개의 아이돌 그룹과 배우,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매일 수백 명의 연습생들이 데뷔의 꿈을 키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심장부인 30층 회장실에서 김소연은 시아버지인 박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김소연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 시아버지가 꺼낸 화두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연아,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우리 회사 푸드코트 사업부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김소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화성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간 한류 붐을 타고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K-푸드 사업은 특히 주목받는 분야였다. 전국 주요 대학가와 신도시 오피스텔 단지에 푸드코트를 개설하고 모바일 배달 서비스까지 확장한 상태였다. 매출만 해도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남편 박민준도 아내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화성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그는 아내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소연이 경영학 석사 출신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도 한몫했다. 사실 이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김소연의 인품과 능력을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다. 화성 엔터테인먼트는 박 회장이 30년 전 작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로 시작한 곳이었다. 당시만 해도 사무실 하나에 직원 3명으로 시작했지만 박 회장과 아들 박민준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였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익혔다. 김소연 역시 대기업 며느리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썼다.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직원들과도 격이 없이 지냈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소연의 겸손한 대답에 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 말고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이런 점이 박 회장이 김소연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다. 회사가 크게 성장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다.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과는 달리 김소연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늘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다.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도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잖아.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 박 회장의 말에 김소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다녔던 그 시절.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했다. 그리고 화성 엔터테인먼트가 작은 회사였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었다. 실제로 김소연은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고 집안 직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따뜻하게 대했다. 아버님께서 믿어주시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소연의 대답에 박 회장은 만족스러워했다. 남편 박민준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하지만 며칠 후 김소연이 가족들을 거실로 모아놓고 한 발표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거실에는 박 회장, 박민준, 그리고 두 아이들까지 모여 앉았다. 김소연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푸드코트 사업부를 맡기 전에 배달원으로 일해보려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박민주는 커피 잔을 들다가 손을 멈췄고 아이들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박 회장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민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김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배달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혹시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면. 박민준의 걱정에 김소연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배달원으로 일하는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할 거예요. 그냥 새로운 배달원으로만 생각하게 하려고요. 김소연은 이미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다. 푸드코트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김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떤 일이든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다녔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다. 아버지는 새벽 2시까지도 배달을 다니며 현장을 모르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김소연을 만든 것이었다. 아무도 제가 대표이사 부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소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현장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오토바이 운전도 배우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받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만 해볼 생각이에요. 김소연의 답변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소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대로 된 경영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회사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실에서만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족들도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며느리의 용기에 감탄하며 역시 내가 점찍은 사람이야라고 흐뭇해했다. 그렇게 김소연은 화성 엔터테인먼트 푸드코트 사업부의 배달원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오토바이 운전을 배우고 배달 앱 사용법을 익히고 음식 보관 방법을 공부했다.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 치킨집에서 배달을 따라다녔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인내심을 주었다. 교육 담당자도 김소연을 그저 열심히 하는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다. 김소연이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지죠. 교육 담당자의 격려에 김소연은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다. 가명으로 김소연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명과 같았지만 성씨만 바꿔서 이소연으로 등록했다. 드디어 기나긴 교육과정을 마친 김소연은 빨간색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메고 첫 출근을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당당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김소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배달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층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비게 될 앞으로의 3개월. 그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김소연 자신도 예상할 수 없었다. 김소연의 첫 배달 근무일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성 푸드코트 1호점의 배달원 대기실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로커와 간이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배달 지역 지도가 전부였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시원하지 않았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팀장 최동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20년 넘게 배달 일을 해왔다는 최 팀장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오랜 오토바이 운전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소연은 가명을 사용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다른 배달원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나눴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배달원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친근하게 대해줬다. 처음이시니까 저랑 같이 다니면서 배우세요.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30대 초반의 여성 배달원 박지영이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을 한 지 2년 됐다고 했다. 특히 강남 지역은 고급 주택가와 오피스텔이 많아서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아요. 첫 주문이 들어왔다. 압구정동 한 오피스텔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김소연은 박지영과 함께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출발했다. 처음 타보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뒤에 실린 음식 가방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 천천히 가세요. 음식 엎으면 큰일 나거든요. 박지영이 앞서가며 조언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급정거하지 마세요. 뒤에 음식이 쏟아질 수 있어요. 15분 정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는데 경비원이 배달원들을 유심히 쳐다봤다. 마치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올라가 벨을 눌렀다.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연 고객은 30대 남성이었는데 잠옷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주문한 지 40분 됐는데? 실제로는 주문 후 25분밖에 안 지났지만 김소연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음식 확인해 봐야겠네. 식었으면 다시 가져와. 남성은 박스를 열어보며 투덜댔다. 피자가 좀 식은 것 같은데? 그리고 콜라는 왜 안 차가워? 박지영이 정중하게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피자는 보온백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콜라는 매장에서 차갑게 해서 드렸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엔 더 빨리 와. 남성은 배달비를 주며 문을 닫았다. 팁은 당연히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박지영이 말했다. 저런 고객들이 많아요. 조금만 늦어도 불평하고 음식 온도에도 태클 걸고요. 하지만 참아야죠. 고객이니까. 첫날부터 김소연은 현실을 체감했다.
배달일이 단순히 음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고객의 기분, 날씨, 교통 상황, 건물 구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폭증했다. 김소연은 혼자서 3건의 배달을 맡았다. 첫 번째는 대학교 기숙사, 두 번째는 일반 아파트, 세 번째는 오피스텔이었다. 각각의 장소마다 특징이 달랐다. 대학교 기숙사는 건물이 복잡해서 호수를 찾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배달비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잠깐만요. 동전 찾을게요라며 5분을 기다려야 했다. 일반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경비원 중에는 배달원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몇 동 몇 호 가는 거예요? 주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오피스텔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주차가 어려웠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다.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다. 오후 3시경 김소연에게 이상한 주문이 들어왔다. 청담동 한 고급 빌라로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배달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했다. 거기 가시는 거예요? 최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사장님 집인데 좀 까다로우세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김소연이 물었다. 별거 아닌데 그냥 좀 예민하시다고 해야 하나. 음식 온도에도 민감하고 배달 시간도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최 팀장이 말을 흐렸다. 그리고 뭐요? 배달원한테 좀 함부로 대하시는 편이에요. 반말도 하시고 가끔은 욕도 하시고.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지난주에도 신입 배달원이 갔다가 울면서 나왔어요. 김소연은 궁금했다. 어떤 고객이길래 베테랑 배달원들도 기피하는 걸까?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청담동 빌라는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 있었다. 3층 건물의 단독주택으로 앞마당에는 고급 수입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네, 누구세요? 중국 음식 배달 왔습니다. 아, 왔네. 들어와. 대문이 열리고 김소연은 현관까지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다. 집안 옷차림이었지만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주문한 지 벌써 30분 넘었는데. 여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막혀서. 교통이 막힌다고? 그럼 미리 출발했어야지. 음식 확인해봐. 여성은 일일이 음식 용기를 열어보며 검사했다. 이거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국물이 좀 식었네. 김소연은 정중하게 답했다. 보온 용기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뜨겁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다시 데워서 가져와야지.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요즘 배달원들은 정말 성의가 없어. 돈만 받으려고 하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음식을 다시 데워서 가져오기는 어렵고.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차가운 음식 먹으라고?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리면서 말대꾸하는 거야? 김소연은 당황했다. 고객이 갑자기 반말을 하며 나이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어. 여성은 계속 핀잔을 줬다. 내가 돈 내고 시킨 건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김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도 넣을 거야? 여성이 비웃었다. 아무튼 배달비는 줄 테니까 빨리 가. 배달비를 받고 나오는 길에 김소연은 마음이 무거웠다. 상대방의 나이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배달원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최 팀장에게 물었다. 팀장님, 저런 고객들이 많나요? 글쎄요,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죠.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그냥 가끔 만나는 거예요. 최 팀장이 위로하듯 말했다. 처음이라 더 충격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박지영도 거들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런 고객들은 상대하지 말고 그냥 업무만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김소연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배달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이라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소연은 남편 박민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여보, 배달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더라.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일해야 해. 많이 힘들었어? 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힘들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어. 사람들이 배달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니까 화가 나더라. 김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이제 겨우 첫날이잖아.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김소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배달원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훗날 사업부를 운영할 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김소연의 배달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소연이 배달원으로 일한 지 2달이 지났다.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의 골목길은 물론이고 복잡한 오피스텔 구조까지 웬만큼 파악했다. 처음에는 GPS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지름길도 알고 교통체증을 피하는 루트도 익숙해졌다. 오토바이 운전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음식을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요령도 터득했다. 동료 배달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점심시간 전 잠깐의 휴식 시간에는 서로 배달 경험담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힘든 고객을 만났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기도 했다. 이소연 씨, 오늘은 VIP 주문이 들어왔네요. 최 팀장이 배달 리스트를 보며 말했다. 청담동 트리플 펜트하우스요. 고급 오피스텔이라 조심해서 가세요. 김소연은 주문서를 받아보았다. 족발과 보쌈, 막국수까지 총 15만 원어치의 주문이었다. 주문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수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의 이름이었다.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 김소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배달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수진과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수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다. 반면 김소연의 아버지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다녔다. 이런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이수진은 종종 김소연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다. 너희 집 치킨 냄새 때문에 우리 동네 공기가 탁해진다니까. 배달하는 집딸이 뭘 안다고 의견을 말해? 이런 식으로 은근히 집안 배경을 내세우며 김소연을 깔보곤 했다. 특히 진로 상담 시간에
김소연이 대학 진학 의지를 밝혔을 때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니야. 집안 배경이 없으면 나중에 취업도 어려워라며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생생했다. 청담동 트리플 펜트하우스는 강남에서도 최고급에 속하는 주거 시설이었다. 건물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로비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있었다. 김소연은 배달원임을 밝히고 25층까지 올라갔다. 펜트하우스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곧 인터폰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족발 배달 왔습니다. 아, 왔네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명품 운동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성형으로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거만한 표정과 남을 훑어보는 시선만은 그대로였다. 분명히 이수진이었다. 이수진도 김소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듯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설마. 너 혹시 김소연이야? 김소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족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반응은 김소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과격했다. 세상에, 정말 김소연이네. 이게 뭐야? 너 지금 배달 일하는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고등학교 때 반장하던 김소연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니. 김소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다.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음식이 식기 전에. 아니야, 잠깐만. 이수진이 김소연의 말을 막았다. 정말 신기하다. 너 대학도 좋은데 갔다면서? 그런데 왜 배달 일을? 이수진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고등학교 단톡방에 사진 올려도 되지? 이수진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반장하던 김소연이 배달원 하고 있다고 올리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김소연이 정중히 부탁했다. 왜? 부끄러워? 그럼 배달 일 하지 말든지. 이수진이 비웃었다. 아, 맞다. 내 아빠가 치킨집 했었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빠 따라서 배달하고 있네. 그 말에 김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 같아요. 이수진이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 표정에서 읽혔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김소연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음식 전달해 드렸으니 이만. 아, 잠깐만. 음식 확인 좀 해볼게. 이수진이 일일이 음식 포장을 뜯어보며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거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족발이 좀 식은 것 같고, 실제로는 주문한 양대로 들어있었고, 족발도 보온팩에 넣어서 따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수진은 트집을 잡고 싶어 했다. 요즘 배달 음식은 정말 성의가 없어. 이수진이 투덜거렸다. 예전에 내 아빠 치킨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그래도 뜨거웠는데. 김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꼭 눌러 참았다. 고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너 결혼은 했어? 이수진이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혹시 애기 아빠가 없어서 이런 일까지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럼 남편이 일을 못하나? 아니면 사업 망했거나? 이수진의 추측은 점점 더 무례해졌다.
요즘 30대 여자가 배달일까지 하는 건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 김소연은 이수진의 끝없는 추궁에 지쳐갔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현장 체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끝까지 배달원의 역할을 해야 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이 애매하게 답했다. 뭐, 어쨌든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 이수진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했다. 그런데 이 음식값이 15만 원이나 하네. 좀 비싸지 않아? 매장에서 정한 가격이라서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배달원이 고객 입장을 생각해야지. 사장한테 가격 좀 내려달라고 얘기해봐. 이수진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고. 이수진이 마지못해 배달비를 건넸다.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왔지? 엘리베이터는 VIP용이라서 배달원은 못하거든. 실제로는 김소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이수진은 일부러 틀린 말을 하며 무시하려고 했다. 괜찮아요. 운동도 될 겸해서. 김소연이 적당히 넘어갔다.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다음에 또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넣을 거야? 이수진의 질문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다. 배정받으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럼 다음에 봐. 이수진이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다. 아, 그리고 우리 동창들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창피할 테니까. 그 말에 김소연은 더욱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수진의 가식적인 배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김소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고등학교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수진의 모습에 실망했고, 동시에 배달원들이 매일 이런 시선을 받으며 일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건물을 나서면서 김소연은 다짐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훗날 사업부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배달원들이 더 이상 무시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진과의 만남은 김소연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이수진과의 첫 만남 이후 김소연의 배달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수진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 복수라도 하듯 일주일에 3-4번씩 주문을 넣기 시작했다. 그것도 김소연을 지정해서 말이다. 이소연 배달원 있죠? 그분으로 지정해서 주문할게요. 이수진이 전화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최 팀장도 이상하게 여겼다. 특정 배달원을 지정하는 고객은 처음이네요. 최 팀장이 김소연에게 말했다. 혹시 아는 사이신가요? 네, 옛날에 좀 알던 사이예요. 김소연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기엔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수진의 괴롭힘은 점점 도를 넘어섰다. 첫 번째 재주문 때부터 이상한 요구들이 시작됐다. 이소연 씨, 오늘은 중국 음식 시켰는데 좀 늦네요? 이수진이 문을 열자마자 시계를 보며 말했다.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35분 걸렸잖아요. 실제로는 28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수진은 일부러 시간을 속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빨리 왔다고요? 음식이 다 식었는데? 이수진이 음식 포장을 뜯어보며 투덜댔다. 이거 보세요. 탕수육이 눅눅해졌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소연은 당황했다. 탕수육은 바삭바삭한 상태였는데 이수진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다. 보온팩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보온팩?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수진이 비웃었다. 요즘 다른 업체들은 더 좋은 보온 용기 쓰던데.
당신네 회사는 시설 투자를 안 하나 봐요. 그러고는 갑자기 톤을 바꿔 말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음식 좀 옮겨줄래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걸 못 들거든요. 이는 명백히 배달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였다. 하지만 김소연은 거부할 수 없었다. 고객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동창이라는 관계까지 있으니 더욱 그랬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김소연은 깜짝 놀랐다. 거실이 웬만한 카페만큼 넓었고 명품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거기 식탁에 차려놓으세요. 이수진이 소파에 앉아서 지시했다. 그리고 일회용 그릇 말고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주세요. 찬장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김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미 배달 업무를 넘어서 개인 심부름꾼 수준의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았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생수로요. 이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티슈도 놓아주시고요. 모든 것을 마친 후에도 이수진은 김소연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앉아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에요. 다른 배달이 있어서. 김소연이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수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른 배달? 뭐 그리 급해요? 어차피 배달원이 뭔 대단한 일정이 있겠어요. 이수진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졌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얘기나 해요. 김소연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이수진은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대접하면서 본격적인 신문 고문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남편은 뭐해요? 아내가 배달 일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나요? 이수진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이고 무례해졌다. 개인적인 얘기는 김소연이 피하려고 했지만 이수진은 계속 파고들었다. 혹시 남편이 도박이라도 해요? 아니면 사업 망했거나? 요즘 30대 여자가 이런 일까지 하는 건 웬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김소연은 이수진의 끝없는 추궁에 지쳐갔다. 더욱이 거짓말을 계속 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 말하기 싫으면 안 물어볼게요. 이수진이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우월감에 젖은 표정이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30분 넘게 붙잡혀 있다가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그 사이 김소연의 핸드폰에는 다른 배달 주문들이 쌓여 있었다. 결국 다른 배달원이 대신 처리해야 했고 김소연은 팀장에게 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진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다. 어떤 날은 음식이 짜다며 다시 가져오라고 했고 어떤 날은 반찬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요구했다. 심지어는 배달비가 비싸다며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심했던 것은 한 달 후의 일이었다. 이수진이 대량 주문을 넣었는데 친구들과 홈파티를 한다는 것이었다. 김소연이 음식을 가져가자 거실에는 4-5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30대 여성들이었다. 언니들, 제가 얘기했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수진이 김소연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고등학교 때 반장하던 애인데 지금 배달 일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소연을 바라봤다. 그 시선들이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을 보는 듯했다. 어머, 정말 반장하던 애가? 한 여성이 흥미로운 듯 물었다. 네, 공부도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다. 김소연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음식을 차려놓고 나가려는데 이수진이 또다시 붙잡았다. 잠깐만요. 쓰레기 좀 버리고 가세요. 이수진이 큰 쓰레기 봉투를 김소연에게 내밀었다. 아래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리면 돼요. 이는 명백히 배달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이수진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이거 설거지도 좀. 이수진이 빈 그릇들을 가리켰다. 죄송하지만 그건. 김소연이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수진이 말을 막았다. 뭐 바쁘면 괜찮아요.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세요. 결국 김소연은 쓰레기를 들고 25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야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내려가는 것이 무척 창피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서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김소연은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번 주 방송국 관련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정리됐어요. PD 쪽에서도 협조적이고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김소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명백히 수상한 내용이었다. 방송국과 관련된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한 명이 이수진의 남편 같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얼굴과 비슷했다. 키와 체격도 그때 기억과 일치했다. 김소연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다. 이수진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방송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며칠 후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을 때 김소연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수진의 집 거실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방송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 이거 못 봤지? 이수진이 일부러 김소연의 시선을 끌었다. 우리 남편이 연예계 일하거든요. 요즘 새로 데뷔시킬 아이돌 그룹 때문에 바빠요. 김소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연예계 일이라니. 그럼 화성 엔터테인먼트와도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김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여러 가지. 방송 출연도 도와주고 음원 차트 관리도 하고. 이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요즘 연예계가 워낙 복잡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줘야 하거든. 그 순간 김소연은 깨달았다. 이수진의 남편이 연예계 로비스트나 브로커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화성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김소연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굴욕을 넘어서 더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음을 느꼈다. 김소연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이수진의 집을 오가며 목격한 정황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수진이 의도적으로 김소연에게 과시하려는 듯한 행동들이 수상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이 또다시 대량 주문을 넣었다. 이번에는 회식용 도시락 20개짜리 주문이었다. 오늘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와서 회의하거든요. 좀 늦어도 되니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김소연이 도시락을 가져갔을 때 이수진의 집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거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7-8명이 모여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했다. 음식 여기 차려주세요.
이수진이 김소연을 부엌으로 안내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요. 부엌에서 도시락을 정리하는 동안 김소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수진이 일부러 부엌 문을 열어둔 것 같았다. 이번 분기 음원 차트 조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 세 곳과는 이미 협의가 끝났고요. 다른 남성이 답했다. 김소연은 손이 떨렸다. 음원 차트 조작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그럼 화성 엔터 소속 가수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성 엔터 쪽은 아직 우리 쪽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좀 밀어내고 있어요. 특히 신인 그룹들 위주로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 자신들 회사 소속 가수들이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었다. 방송국 PD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3대 방송사 모두 주요 PD들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쪽 가수들 위주로 프로그램 출연을 배정하고 있어요. 대신 화성 엔터 쪽은 섭외가 어려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연말 주요 시상식들도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밀고 있는 그룹들이 주요 상을 휩쓸 예정이에요. 김소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들이 연예계 전체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원 차트부터 방송 출연, 시상식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이수진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네, 다 됐어요. 김소연이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김소연은 이수진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대화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수진이 갑자기 톤을 바꿨다. 혹시 김소연 씨 남편이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나요? 이상하게 연예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김소연은 깜짝 놀랐다. 이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들 좋아해서 관심 있게 들었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됐고요. 이수진이 의심스럽게 김소연을 바라봤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알죠? 당연히 안 하죠.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요? 하지만 이수진은 계속해서 김소연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김소연은 남편 박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이수진의 괴롭힘부터 오늘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자세히 보고했다. 뭐라고? 음원 차트 조작에 방송 출연까지? 박민준이 경악했다. 그럼 우리 소속 가수들이 계속 밀려난 이유가? 맞아요.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 신인 그룹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성공 못한 게 아니라 이런 부정한 방법 때문이었어요. 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를 본 거야? 수십억 원의 투자가 물거품이 된 거잖아.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가수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박민주는 즉시 법무팀장에게 연락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긴급한 사안이 생겼어. 다음 날 김소연은 평상시처럼 배달 일을 나갔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런데 점심시간 즈음 이상한 주문이 들어왔다.
이수진이 또다시 주문을 넣은 것인데 이번에는 급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다. 김소연이 도착했을 때 이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김소연 씨, 혹시 어제 들은 얘기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이수진이 직선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거든요. 음원 조작 관련해서 감사가 들어간다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소연은 내심 박민준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무 말 안 했죠? 이수진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당연히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하지만 이수진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혹시 김소연 씨 정체가 뭔가 다른 건 아니죠? 단순한 배달원이 맞나요? 김소연은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뭔가 다른 정체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상하게 연예계 얘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수진이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바로 그때 이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급하게 전화를 받은 이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뭐라고? 압수수색? 지금? 이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이수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 회사에 검찰이 들이닥쳤다고 해요. 김소연은 속으로 안도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수진이 중얼거렸다. 누가 신고를 한 거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화상통화였는데 상대방이 화성 엔터테인먼트의 장광수 이사였다. 김소연이 예전에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장 이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검찰에서 우리 조직 전체를 수사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정보를 흘린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장 이사가 화면을 통해 김소연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분이 혹시 화성 엔터 대표이사님 부인 아니세요?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대표이사 부인? 김소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게임이 끝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김소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화성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민준의 부인 김소연입니다. 이수진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혀왔던 배달원이 사실은 연예계 최대 기획사 사장 부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제 들은 얘기들을.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 신고했습니다. 김소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당신들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있었는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김소연에게 과시하려고 일부러 들려준 그 모든 대화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이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본 김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달간 당했던 굴욕과 모욕이 이런 식으로 되갚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예계의 부정한 관행을 척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수진아, 김소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소연아, 제발.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니야?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김소연이 차갑게 웃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너의 그런 태도 말이야. 이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지난 2달간 자신이 김소연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너희가 한 일이야. 김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수많은 연예인들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연예계 전체를 썩게 만든 거야.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이수진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수진 씨 맞습니까? 수사관이 이수진에게 물었다. 연예계 로비 및 차트 조작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이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연아, 정말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김소연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수진아, 이건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야. 법이 판단할 일이고. 수사관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 김소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배달원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이었다. 차라리 후련한 마음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김소연은 남편 박민준과 법무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검찰은 김소연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증언을 바탕으로 연예계 로비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박민준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배달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이런 증거를 잡을 수 없었을 거야. 다행히 우리 가수들이 받은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특히 신인 그룹들의 경우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연예계 로비 조작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수진을 비롯해 관련자 20여 명이 구속되었고 몇몇 유명 가수들과 방송인들도 연루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음원 차트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고 방송국들도 투명한 출연진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소연의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배달원으로 일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푸드코트 사업부를 혁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 달 후 화성 엔터테인먼트 푸드코트 사업부 전체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발표가 있었다. 김소연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자 함께 일했던 배달원 동료들은 완전히 놀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푸드코트 사업부를 이끌어갈 김소연입니다. 김소연의 인사에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특히 최 팀장과 박지영을 비롯한 배달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사실은 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김소연의 겸손하고 성실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지난 2달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고객들 중에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했어요. 앞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소연은 즉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배달원들의 근무 환경이었다. 낡은 대기실을 새로 단장하고 에어컨과 정수기, 안마의자까지 설치했다. 오토바이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안전장비도 대폭 개선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배달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 즉시 보고해 주세요. 김소연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직원들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례한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배달 금지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원 보호 정책을 도입했다. 고객이 배달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재발 시에는 영구 이용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고객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언론의 호평과 함께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배달원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했다.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했다. 자녀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우수 배달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 팀장이 김소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요. 20년 동안 배달 일하면서 이렇게 존중받는 건 처음이에요. 박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처음에 함께 일할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객 응대 시스템이었다. 김소연은 직접 배달원 시절 녹음해둔 무례한 고객들의 파일을 활용해 고객 매너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문 앱에 배달원도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넣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몇 달 후 화성 푸드코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배달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고객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졌다. 정중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더욱 예의 바르게 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다.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의 재주문율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통해 신규 고객도 증가했다. 화성 푸드코트는 업계에서 배달원을 가장 잘 대우하는 회사로 소문이 났고 이는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다. 김소연은 가끔씩 직접 배달을 나가기도 했다. 이제는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예전에 무례했던 고객들 중 몇몇은 김소연을 알아보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달라진 서비스에 만족해했다. 어느 날 오후 김소연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며 뿌듯함을 느꼈다. 30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풍경과 오토바이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수진은 결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연은 법정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소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김소연의 이야기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기업들이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배달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다. 김소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석양을 받으며 빛나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김소연의 눈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그녀는 현장을 잊지 않는 리더로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같이 적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